법정은 숨이 멎을 듯 고요했다. 58년을 살아오며 수천 건의 판결을 내려온 박민호 판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냉철함을 유지해왔던 사람이었다. 얼음 판사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의 법정에서는 그 어떤 사정도 법 앞에 설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35년 경력의 판사가, 그것도 냉혈한으로 유명한 박민호 판사가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평범해 보이는 절도 사건이 어쩌다 한 사람의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걸까?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기적 같은 실화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을 선물해 드릴게요. 그날은 한겨울 치고도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새벽 5시 도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는 23밖에 안 된 여자가 떨고 있었다. 한지민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남루한 겉옷 안쪽으로 생후 11개월짜리 딸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수아였다. 작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며 지민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몇 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지민의 손톱 밑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엉겨붙어 있었다. 누가 봐도 한참을 씻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유치장 밖에서는 당직 경찰관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 재판 나가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경찰관의 위로 섞인 말에도 지민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저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훔친 건 고작 분유 2캔이었다.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도 아니었다. 특수 분유였다. 일반 아이들은 먹을 필요가 없는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들을 위한 비싼 분유. 한 캔에 7만 원이 넘는 그 분유를 지민은 가방 속에 넣었다가 붙잡혔다. 편의점 사장은 주저없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다. CCTV에는 30분 넘게 매대 앞을 서성이다가 주위를 몇 번이나 두리번거린 끝에 결국 손을 뻗는 그녀의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민은 아이를 안고 법정에 섰다. 법정 안은 난방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국선 변호인은 형식적인 변론만 늘어놓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생활고로 인한 우발적 범행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낡은 운동화 끈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에 신긴 운동화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양말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 슬쩍 보였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한지민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편의점에서 특수분유 2캔, 시가 14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담한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판사석에 앉아있던 박민호 판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잠시 기소장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같은 줄을 2번, 3번 읽었다. 피고인의 이름, 한지민. 그 이름 자체는 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뭔가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박 판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에 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안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여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박민호 판사의 눈이 크게 떨렸다.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딸그랑 하는 소리가 고요한 법정에 울렸지만 그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피고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얼굴에 겹쳐진 또 다른 얼굴을 보고 있었다.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었다. 돌아가신 아내 박수진의 23대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까지 닮아 있었다. 박 판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켰다. 이건 우연일까? 단순히 닮은 사람일 뿐일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판사님? 검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판사는 정신을 차리고 기침을 한 번 했다. 계속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냉정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검사는 이어서 말했다. 피고인은 현재 무직 상태이며 생후 11개월 된 여아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품속에서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으앙, 으앙. 작은 울음소리가 법정 안에 퍼졌다. 지민은 당황한 듯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수아는 계속 울었다. 박 판사는 손을 들어 말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를 달래고 오십시오.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서둘러 법정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나간 뒤에도 박민호 판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눈이 내리던 겨울밤 병원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잠들어 있던 3살짜리 딸. 그리고 10분 뒤 돌아왔을 때 사라져버린 그 아이. 수아. 그의 딸 이름도 수아였다. 5분간의 휴정 시간 동안 박민호 판사는 판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가 보고 있는 건 현재가 아니었다. 3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다. 당시 28이었던 그는 이제 막 판사가 된 신출내기였다. 아내 수지는 23의 젊은 나이로 3살짜리 딸 수아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 났다. 퇴근길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선생님,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뒷자리에는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딸 수아가 잠들어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만차였다. 그는 응급실 바로 앞 소방도로에 차를 세웠다. 엔진도 끄지 않은 채,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뛰어내렸다. 잠깐만, 수아야. 아빠 금방 올게. 그렇게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응급실에는 이미 아내가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간호사가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 보호자시죠? 빨리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수술실 불이 켜졌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3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내는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문득 깨달았다. 딸이다. 수아를 차에 두고 왔다. 그는 황급히 주차장으로 뛰어나갔다. 차는 그대로 있었다. 엔진도 켜져 있었다. 하지만 뒷자리에 있어야 할 딸은 없었다. 차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카시트는 비어 있었다. 수아야, 수아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경찰이 출동했다. CCTV를 확인했지만 그 시각 주차장 카메라는 고장 나 있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한겨울밤 9시가 넘은 시각 병원 주차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수아는 그렇게 사라졌다. 경찰은 며칠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아마도 누군가 데려간 것 같습니다. 차 문이 열려 있었고 엔진도 켜져 있었으니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의 추측은 거기서 멈췄다. 납치인지 아니면 선의로 데려간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박민호는 그날 이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루도 빠짐없이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전화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길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를 볼 때마다 멈춰 서곤 했다. 하지만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딸을 찾아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그는 몇 달을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점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법정에서만큼은 더욱 엄격해졌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어른 판사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그 별명 뒤에 숨겨진 상처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그는 이제 58이 되었고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수아는 지금 33이 되었을 것이다. 살아있다면 그는 매일 밤 그 생각을 했다. 내 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누군가 좋은 사람이 키워주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 그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를 가장 괴롭혔다. 휴정이 끝나고 다시 문이 열렸다. 한지민이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수아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칭얼거리고 있었다. 지민은 다시 피고인석에 섰다. 박 판사는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다. 단순히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었다. 눈을 깜빡이는 방식,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 긴장했을 때 손가락을 비비는 작은 동작까지 모든 것이 아내와 똑같았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박 판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민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지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아내와 비슷했다. 약간 쉰 듯 하면서도 맑은 음색. 박 판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 아이의 이름은요? 지민은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수아입니다. 김수아요. 그 순간 박민호 판사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수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아이는 몇 살입니까? 11달 됐습니다. 지민의 대답이 이어졌다. 박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 앉은 배석 판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박 판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기소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었다. 피고인 한지민, 23, 무직, 미혼모. 절취 물품은 특수 분유 2캔. 범행 동기는 생활고. 초범. 전과 없음. 거주 불명. 여기서 박 판사의 눈이 멈췄다. 거주 불명? 피고인은 현재 어디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고시원입니다. 관악구에 있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박 판사는 더 물었다. 가족은 없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아이 아버지는요?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다. 박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다. 검사도 국선 변호인도 방청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박민호 판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왜 그 분유를 훔쳤습니까? 일반 분유가 아닌 특수 분유를요. 지민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수아가 알레르기가 심해서 일반 분유는 못 먹습니다. 특수 분유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석 달째 월급을 안 주셔서 손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수아가 이틀째 굶고 있었어요. 계속 울고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의점 앞에서 30분 넘게 서성였어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지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 판사는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이 여자와 아내의 닮은 외모, 같은 습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이름 수아.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걸까? 박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로 잡겠습니다. 검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판사님, 이 정도 사건이라면 오늘 바로 선고하셔도. 하지만 박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2주 후입니다. 법정이 파했다. 지민은 아이를 안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박민호 판사는 한동안 판사석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배석 판사들이 나가고 서기들이 정리하고 결국 법정에는 그 혼자만 남았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판사실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30년 전 아내 수진이 3살 딸 수아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의 스물셋 얼굴과 오늘 법정에서 본 한지민의 얼굴이 오버랩되었다. 너무나 닮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닮았다. 그리고 아이 이름 수아. 박민호의 손이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실종아동 찾기 센터입니까? 30년 전에 신고했던 사건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실종아동 찾기 센터의 상담원은 30년 전 기록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잠시만요. 90년대 초반 사건이면 아직 전산화되기 전이라 종이 서류로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박민호 판사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기다렸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법원 건물 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30년은 단 하루도 흘러가지 않은 시간이었다. 판사님 찾았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90년대 3년 12월 15일 신고된 실종 사건이 맞으시죠? 실종 아동 이름 박수아, 당시 만 3세. 박민호는 침을 삼켰다. 네, 맞습니다. 당시 신고 내용을 보니 병원 주차장에서 실종되었고 목격자 없음, CCTV 고장으로 기록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그 이후로는
상담원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특별한 제보나 목격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박민호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혹시 그 시기에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입양된 여자아이 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쪽 업무인데요. 입양 기록은 개인정보라 함부로 열람이 어렵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책상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지민이라는 여자와 자신의 잃어버린 딸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아니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컴퓨터를 켜고 한지민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력, 가족관계. 화면을 내려가다가 그의 손이 멈췄다. 가족관계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부모 미상, 보육시설 출신, 보육시설 출신, 즉 그녀도 버려진 아이였다는 뜻이었다. 박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판사라는 직함이 있었기에 정보를 얻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한지민 씨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해맑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나오네요. 입소 날짜가. 담당 공무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 90년대 3년 12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추정 나이는 만 3세에서 4세 사이. 정확한 생년월일은 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박민호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다. 90년대 3년 12월 16일. 자신의 딸이 실종된 다음 날이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다.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무원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를 내더니 대답했다. 병원 근처 편의점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나오네요. 새벽에 편의점 주인이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보육원으로 인계했다고. 박민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병원 근처, 편의점 앞, 새벽.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날 밤 자신이 딸을 차에 두고 간 병원, 그 근처였다. 누군가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편의점 앞에 두고 갔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 이후로는 해맑은 보육원에서 20살까지 지냈다고 나오고 이후 기록은 없네요. 박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가능성은 있었다. 높은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때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DNA 검사. 만약 한지민이 정말 자신의 딸 수아라면 그녀의 딸 김수아는 자신의 친손녀가 될 것이다. 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58배 늙은 남자가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피곤해 지친 눈. 그는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 살아왔다. 아내를 잃고 딸을 잃고 홀로 남아 법복만을 입고 살아온 30년이었다. 만약, 정말 만약 한지민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아니라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그는 또다시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까? DNA 검사 의뢰를 하고 싶은데요. 이틀 뒤 박민호 판사는 개인 용무로 휴가를 냈다.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한 고시원을 찾아갔다. 낡은 건물 4층, 좁은 복도를 지나 203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한지민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판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박민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판사의 눈빛에서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간절함 같은 것이 보였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다. 고시원 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좁았다. 작은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휴대용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다. 침대 위에는 수아가 누워 칭얼거리고 있었다. 박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니. 지민은 서둘러 바닥에 앉은 채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보육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친부모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지민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걸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병원 앞에서 발견되었다고만 들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다.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당신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를 아십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90년대 0년 3월 5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추정일 뿐입니다. 정확한 생일은 저도 몰라요. 지민의 대답에 박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90년대 0년생이라면 실종 당시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아내가 3살 딸을 안고 찍은 그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속 여자는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다. 이분은? 지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물었다. 박민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제 아내였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수아.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이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설마.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의 이름이 수아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민은 사진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안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당신은 제 딸이고 수아는 제 친손녀가 됩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지민은 침대 위의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와서도 혼자였고 수아를 낳고도 혼자였어요. 누가 저를 낳았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워요.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그럼 제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옆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30년을 몰랐다는 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무섭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는데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하게 될 테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다. 고시원의 좁은 방 안에서 30년의 시간이 교차하고 있었다. 침대 위에 수아가 작게 칭얼거렸다. 지민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해요. 진실이 뭐든 간에 알고 싶어요. 박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제가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문득 지민을 다시 바라보았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당신이 편의점에서 분유를 훔친 그날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센터든 경찰서든 어디든 갈 수 있었잖아요. 지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가봤어요. 복지센터에도 가고 구청에도 가고 하지만 서류가 이래저래 필요하고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수아는 이틀째 굶고 있었는데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박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법은 완벽하지 않았다. 제도는 느렸고 사람은 절박했다. 그 틈새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그는 35년간 판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박민호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문이 닫히고 박민호는 좁은 복도를 걸어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만약 정말 지민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30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갑고 흐렸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린다고 했다. 박민호 판사에게 그 2주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법정에 서 있을 때도 주머니 속 전화기만 신경 쓰였다. 동료 판사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박민호 판사는 원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35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조차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그저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산다는 것, 자식이 없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진실은 따로 있었다. 박민호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한편 한지민도 그 2주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고시원 방 안에서 수아를 재우고 나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만약 정말 자신이 박민호 판사의 딸이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30년을 혼자 살아온 시간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원망스러울까? 아니면 안도할까? 지민은 자신도 모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라며 늘 궁금했었다. 자신을 낳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일부러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알아봤자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도 자신을 재판하는 판사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박민호는 한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판사님? 지민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당신과 수아가 지금 계신 곳이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시에서 운영하는 한부모 가정지원주택이 있더군요. 거기라면 훨씬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지민은 잠시 침묵했다. 판사님, 그건 제가 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미혼모의 무직 상태, 그리고 영유아를 키우고 계시니까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할 겁니다. 박민호의 말에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제 딸이든 아니든 한 아이가 추운 고시원에서 자라선 안 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고 지민은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아본 적 없던 그녀였다. 보육원에서 나온 뒤로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고 수아를 임신했을 때도 혼자 견뎠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그녀는 출산 직전까지 편의점에서 일했다. 수아를 낳고도 한 달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니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믿어도 되는 걸까? 또다시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수아를 내려다보는 순간 지민은 결심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일주일 후 지민과 수아는 한부모 가정지원주택으로 이사했다. 고시원에 비하면 천국 같은 곳이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부엌까지 있었다. 창문으로는 햇볕이 들어왔고 난방도 제대로 되었다. 지민은 빈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수아는 엄마가 우는 걸 보고 따라 울다가 이내 넓어진 공간을 기어다니며 좋아했다. 박민호는 이사하는 날 직접 찾아왔다. 손에는 아기용품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는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안에는 분유, 기저귀, 아기옷, 젖병 등 필요한 것들이 가득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판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민호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빚진 겁니다. 그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빚이요? 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제 딸이라면 30년을 혼자 두고 온 건 제 잘못입니다. 단 10분 아이를 차에 두고 간 제 실수 때문에 당신은 평생을 고통받았을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제 딸이 아니라 해도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랍니다. 제 딸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누군가 도와줬다면,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다면 조금은 덜 외롭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민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박민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네. 지민의 대답은 작았다. 두렵습니까? 박민호가 물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실망할 것 같고 만약 맞다면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정작 답을 마주하려니 겁이 나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수아가 바닥을 기어가며 킬킬거렸다. 박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아야.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곧 웃으며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박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만약 이 아이가 자신의 친손녀라면 이 작은 손을 영원히 놓치지 않을 것이다. 30년 전 잃어버린 것을 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민에게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판사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결과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호가 나간 뒤 지민은 수아를 안아 올렸다. 수아야, 우리 내일이면 알 수 있대. 저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인지.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엄마를 보며 웃었다. 지민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앞에 앉아 30년 전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아내 수진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 수아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만약 내일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30년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함께 있어주면 될까? 박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여보, 내일이면 우리 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30년을 기다렸어. 이번엔 정말일지도 몰라. 그의 독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판사실 책상 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봉투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10시가 다가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지민이 수아를 안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다. 박민호는 천천히 책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한 장의 서류가 나왔다. DNA 친자 감정 결과. 그의 눈이 페이지를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멈췄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박민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는 한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민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99.99%. 과학적으로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다. 한지민은 자신의 친손녀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지민은 누구인가? 그녀가 만약 자신의 딸 수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의 친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였다. 한지민이 바로 30년 전 실종된 박수아, 그의 딸이었다. 지민은 수아를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부모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것도 30년 내내 자신을 찾아 헤맨 아버지가. 박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당신을 안아도 될까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30년 만이었다. 마지막으로 딸을 안아본 게 30년 전이었다. 당시 3살이었던 작은 아이가 이제 23세 어른이 되어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찾지 못해서 미안하고 혼자 두게 해서 미안하고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의 말에 지민도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그녀는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박민호는 더욱 세게 그녀를 껴안았다. 그럼. 얼마든지 불러. 수아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품속의 아기 수아만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킬킬거렸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신의 엄마와 할아버지가 30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몸을 떼었다. 박민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민은 소파에 앉았다. 박민호도 그 옆에 앉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 그날 밤 당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당신을 차에 두고 왔죠. 단 10분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돌아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당신은 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CCTV도 고장 나 있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딸은 사라졌으니까요. 지민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전화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를 볼 때마다 확인했어요. 30년 내내요. 박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러다 당신을 법정에서 봤습니다. 분유를 훔친 미혼모. 처음엔 그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닮았거든요. 그리고 당신 딸 이름이 수아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건 우연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럼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박민호의 얼굴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다. 당신과 똑같이 생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착했고 따뜻했고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고 당일에도 당신에게 줄 생일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의 말에 지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자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엄마 사진 좀 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민의 간청에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다. 오늘 혹시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30년 전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젊은 시절 박민호와 수진의 결혼 사진, 수진이 임신했을 때 사진, 그리고 갓 태어난 수아를 안고 있는 사진들. 지민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여자는 정말로 자신과 닮아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예뻤네요. 지민의 말에 박민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도 예쁩니다. 어머니를 닮아서요. 그는 한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지민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 첫돌 사진입니다. 가지세요.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상 앞에서 웃고 있었다. 지민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게 바로 자신이었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신의 모습이었구나. 박민호는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제가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미 충분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도 구해주시고 물건도 사주시고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말에 지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가족. 평생 가져보지 못한 그것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박민호는 품속의 아기 수아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저 손녀를 안아봐도 될까요? 지민은 웃으며 아이를 그에게 건넸다.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수아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무게가 그의 품에 안겼다. 수아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다. 참 예쁘네요. 당신을 닮았어요. 박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어머니도 닮았고. 그는 아이를 보며 30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도 이렇게 딸 수아를 안고 있었다. 작은 손, 작은 발, 맑은 눈동자. 모든 게 똑같았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고 또다시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생명은 이어지는 것이었다. 당신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생겼으니까요. 다른 판사에게 이관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초범이고 정상 참작 사유도 충분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겁니다. 제가 변호사도 선임해드리겠습니다. 박민호의 말에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제게 말하세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그녀가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불렀다. 박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자주 불러주세요. 30년 못 들은 소리니까.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품속의 수아도 두 사람을 보며 킬킬거렸다. 그날 오후 박민호는 법원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30년 전 딸을 잃었던 일,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찾게 된 일. 동료들은 모두 놀라움과 축하를 보냈다. 어른 판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가 사실은 이런 아픈 과거를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그날 저녁 박민호는 지민과 수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30년간 혼자 살아온 넓은 집이었다. 지민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여기서 혼자 사셨어요? 네, 오랫동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박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요리를 잘하진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했다. 3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 식탁에 둘러앉아 세 사람은 밥을 먹었다. 수아는 아기 의자에 앉아 이유식을 먹었고 지민과 박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보육원에서는 어땠어요? 박민호가 물었다. 글쎄요, 나쁘진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좋으셨거든요. 하지만 역시 외로웠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면회를 오는데 저는 없으니까요. 지민의 말에 박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든 함께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빠.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첫 가족 식사가 끝났다. 박민호는 설거지를 하고 지민은 수아를 재웠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지민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박민호가 말했다. 여기서 자고 가세요. 방이 많아요.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박민호는 오래전 수아의 방이었던 곳을 열었다. 30년간 손대지 않은 그 방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작은 침대, 장난감들, 그림책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지민은 그 방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빠는 계속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박민호의 말에 지민은 그를 껴안았다.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는 안 떠날게요. 그날 밤 박민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옆방에서는 딸과 손녀가 자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지민의 재판은 다른 판사에게 이관되었고 예상대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박민호가 선임해준 변호사는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판사도 그녀의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정을 나서는 지민의 손을 박민호가 잡았다. 이제 끝났어요. 새 출발입니다. 네, 아빠. 지민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박민호도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박민호는 혼자 오래된 서류 상자를 열었다. 30년 전 실종 사건 당시 자료들이었다. 경찰 보고서,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수색 일지까지.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시 읽어내려갔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수아를 데려간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병원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 3살짜리 아이를 발견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병원이나 경찰에 데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누군가 수아를 데리고 나가 한참 떨어진 편의점 앞에 두고 갔다.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편의점 문 앞에 두고 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다는 뜻이었다. 박민호는 당시 담당 형사였던 김철수를 떠올렸다. 지금쯤이면 60이 넘어 은퇴했을 텐데. 그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김 형사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여보세요, 김 형사님? 박 판사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철수의 목소리가 반가웠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30년 전 제 딸 실종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다음 날 박민호는 한 찻집에서 김철수를 만났다. 60을 넘긴 그는 머리가 완전히 휘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판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사실 제가 최근에 딸을 찾았습니다. 박민호의 말에 김철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박민호는 자신의 의문을 설명했다. 왜 수아를 데려간 사람은 바로 신고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갔는지.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주변을 다시 조사했죠. 그러다 한 가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증언이요? 네. 병원 경비였던 사람인데 그날 밤 주차장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김철수는 말을 이었다. 한 여자가 차에서 우는 아이를 안고 나오는 걸 봤답니다. 그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를 안고 주차장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니요. 당시엔 그저 목격담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 경비도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두웠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 여자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고 가면서 계속 울었다고요. 박민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를 납치한 사람이 왜 울었을까? 그리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편의점에 두고 갔을까? 혹시 그 경비분 연락처를 아십니까? 글쎄요, 그분도 이제 80이 넘으셨을 텐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시 경비였던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박민호는 지민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혹시 당신도 함께 가시겠어요? 당신 이야기니까.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싶어요. 저를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이틀 후 박민호와 지민은 함께한 요양원을 찾았다. 80이 넘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맞았다.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일을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날 밤을 제 평생 가장 가슴 아픈 밤이었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본 여자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혔다. 혹시 당신이 그 아이입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참 많이 컸구나. 그때는 그렇게 작았는데. 그의 말에 박민호가 물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엇을 보셨습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20 중반쯤 돼 보이더군요. 차에서 우는 아이를 안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엄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울고 있었다고요? 네.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더니 갑자기 뛰어서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해서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아파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박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울면서 아이를 데려간 여자. 그건 범죄자의 행동이 아니었다. 혹시 그 여자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글쎄요. 워낙 어두웠고 멀리서 봤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여자도 임신한 것 같았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박민호와 지민이 동시에 되물었다.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거든요. 임신한 여자가 다른 아이를 안고 가는 게 이상했으니까. 노인의 말에 박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임신한 여자가 울면서 수아를 데려갔다. 그리고 편의점에 두고 갔다. 왜? 무슨 이유로? 요양원을 나오며 지민이 말했다. 아빠, 저를 데려간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데려갔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네요. 두 사람은 차에 타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박민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30년 전 임신한 여자가 울면서 수아를 데려갔다. 그리고 편의점에 두고 갔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울었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만약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잃은 사람이었다면 병원에서 아이를 잃고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 다른 아이를 발견했다면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데려갔지만 이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편의점에 두고 갔다면 그건 범죄라기보다는 순간의 혼란이었을 것이다. 슬픔에 빠진 여자의 일시적인 창란. 박민호는 당시 그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유산한 산모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30년 전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날 저녁 지민이 수아를 안고 박민호의 집을 찾아왔다. 아빠, 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저를 데려간 사람. 혹시 저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살리려던 거 아닐까요? 지민의 말에 박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지? 그날 밤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혹시 제가 차에 혼자 있는 걸 본 누군가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데려간 건 아닐까요? 추운 겨울밤에 차 안에 혼자 있었으니까요. 박민호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다. 엔진은 켜져 있었지만 만약 연료가 떨어졌다면 수아는 추위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누군가 그걸 염려해서 아이를 데려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해를 끼치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민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당신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줬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민은 미소 지었다. 어쨌든 저는 살아남았고 지금 아빠를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제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다. 아빠,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든지. 엄마 산소에 함께 가주실래요?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박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물론이지. 함께 가자. 이틀 후 박민호와 지민은 수아를 안고 함께 묘지를 찾았다. 30년 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지민은 엄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저예요. 수아예요.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야 아빠를 만났어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셨다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엄마. 박민호도 무릎을 꿇고 아내의 묘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 30년 걸렸지만 찾았어.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품속의 아기 수아는 무덤 위로 날아가는 나비를 보며 손을 뻗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민이 말했다. 아빠, 이제 과거는 내려놓는 게 어때요? 저를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박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아빠. 6개월이 흘렀다. 한지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민호의 도움으로 그녀는 작은 카페에 취직했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이 자리 잡았다. 수아는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 돌을 앞두고 있었다. 걸음마를 시작한 수아는 할아버지를 보면 팔을 벌리며 달려왔고 박민호는 그때마다 손녀를 안아 올리며 행복해했다.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야간 대학에 등록하려고 해요. 대학? 박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네. 수아를 키우느라 학업을 중단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늦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호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학비를 대줄게. 아니요, 아빠. 제가 직접 벌어서 낼게요. 대신 수아를 저녁 시간에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박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니 기뻐. 그렇게 지민은 야간 대학에 등록했다. 사회복지학과였다.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것이었다. 박민호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3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하고 선한 사람으로 자라났다. 한편 박민호는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35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다. 동료들은 퇴임식을 성대하게 준비했고 그날이 다가왔다. 퇴임식 날 법원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동료 판사들, 변호사들, 그리고 박민호가 재판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 어른 판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공정함과 원칙을 존경했다. 식이 진행되고 박민호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할 차례가 되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35년간 판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때로는 엄격했고 때로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추구했던 건 정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삶에서는 실패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단 10분의 실수로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밤 자책했고 매일 아침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법정에 한 여자가 섰고 그녀가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민호는 계속 말했다. 그녀는 분유를 훔친 혐의로 제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절도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아내가 떠올랐고 그녀의 딸 이름이 제 딸과 같다는 걸 알았을 때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제 딸이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제 딸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녀를 재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지만 인간의 삶은 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강당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호는 마지막 말을 이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며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의롭게 살되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당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박민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지민과 수아가 앉아 있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박민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퇴임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박민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판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로 나왔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저는 판사님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아내가 30년 전 판사님 따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박민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날 밤 병원에 있었습니다. 유산을 했거든요. 7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가 잠깐 주차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 아내가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주차장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 혼자 있는 아이를요. 아내는 그 순간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를 잃은 슬픔에 그 아이를 안고 나왔다고 합니다. 박민호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전한 곳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편의점 문 앞에요. 아침이 되면 누군가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아이를 데려온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납치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내는 그 일로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부모는 찾았을까,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러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민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오늘 판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무사히 아버지를 찾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알았다면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박민호는 그를 일으켰다. 아닙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제 딸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차 안에 그대로 두었다면 추위에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인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신 겁니다. 박민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판사님의 말씀이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박민호는 복도에서 지민을 불렀다. 수아야, 이리 와봐. 지민이 아이를 안고 다가왔다. 박민호는 남자를 소개했다. 이분은 30년 전 너를 발견하신 분의 남편이십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부인께서 저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덕분에 저는 살았고 지금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남자에게 수아를 보여주었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부인께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한동안 복도에 서서 함께 울었다. 30년 전의 비극이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박민호와 지민은 다시 아내의 묘를 찾았다. 여보, 오늘 모든 진실을 알았어. 수아를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그 사람도 아이를 잃은 슬픈 엄마였어. 우리 딸을 안전하게 지켜준 거야.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원망도 의문도 없어. 모든 게 이해돼. 그리고 우리 딸은 무사히 돌아왔어. 30년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어. 지민도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저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를 만났고 수아도 있어요. 우리 행복할게요.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품속의 수아가 무덤 위에 손을 뻗었다. 마치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다. 석양이 지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30년의 이별 끝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3년이 흘렀다. 한지민은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시립아동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맡은 아이들은 대부분 그녀처럼 보육원 출신이거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지민은 그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알기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민은 센터에서 한 6살 남자아이를 상담하고 있었다. 아이는 부모가 이혼한 뒤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왜 항상 우는 거예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엄마가 지금은 힘드시지만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그 사랑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거고, 저도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민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게 큰 힘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엄마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저녁 지민은 그 아이 엄마를 만났다. 30대 초반의 여자는 피곤한 얼굴로 센터를 찾아왔다. 지민은 그녀에게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안내해 주었고 아이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연결해 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민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예전에 당신과 똑같았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막막했죠.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손을 내밀 차례예요. 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3년 전 자신도 저렇게 절박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퇴근 후 지민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이제 4살이 된 수아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박민호가 매일 데리러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수아가 달려와 지민을 안았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칭찬해 주셨어요. 지민은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다. 그래, 우리 수아 대단한데? 박민호도 일어나 딸을 맞았다. 오늘 일은 어땠니? 좋았어요, 아빠. 오늘도 한 가족을 도와줬어요. 지민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박민호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퇴직 후 그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